있는데요. 크게 그냥 무슨 단일 사유가 아니라 이를테면 뭐 과학적 개념이나 뭐 인문 그런 어떤 문명사나 굉장히 수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에 천착해서 굉장히 다학제적인 그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그 지점이 아직도 유의미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미술관에서는 2002년에 크게 개인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20여 년의 어떤 작업들을 다 집대서 하는 그런 개인전이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작가님의 어떤 그런 평가가 달라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시를 했던 장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김찬 선생님의 작품을 하민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은 미술평론가로 활동하시고 현대미술 잡지 편집장을 맡은 바 있으며 예술 및 공학 학제관 팀을 결성하고 전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민입니다. 네, 제가 김찬섭 선생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할 거라는 과거에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청한 게 상당히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뭔가 하니까 제가 김찬섭 선생님을 맨 처음에 만난 건 1988년 아마 서울 올림픽 그 올림픽 같고 그때 제가 갤러리 현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광수 선생, 평론가 오광수 선생님과 함께 미술 잡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해외에서 작가들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현대랑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랑이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가도 만나게 되고 저런 작가도 만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찬 선생님 좀 특이했습니다. 김찬 선생님이 오시면 이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광 선생님이 저한테 살짝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뉴욕에 3대 떠버리가 있다고. 에이, 모르나? 김찬섭이, 정찬섭이, 한균남이 이러세요. 그분이 이제 3대 떠버리인데 2대 떠버리는 또 가셨어요. 지금 한균남 선생님만 살아 계신데. 근데 그분들이 그냥 떠버리가 아니고 특히 김찬섭 선생님하고 정찬성 선생님은 굉장히 세련된 이렇게 하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찬성 선생님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좀 독보적인 사람이었죠. 한국의 자생적인 깊이고. 근데 김찬성 선생님은 또 상당히 또 인문학적이에요, 말씀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구림 선생이고, 또 김구림 선생님은 김찬섭, 정찬성 딱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찬섭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분은 역시 부인인 김명희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또 작가로서 한 번 되려면 아마 김구림 선생 정도 되지 않을까. 며칠 전에 마침 김구림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 하는 줄도 모르고, 김구림 선생님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신데 김찬섭 선생님 내가 내일 모레 여기서 발표합니다 하니까 막 신이 나셔가지고 참 옛날 일을 또 회상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그 김구림 선생님 그렇다 치고 김명희 선생님 부인이신 걸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현대갤러리에 김찬섭 선생님이 오셨나 하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인 때문에 있을 것 같아요. 부인 김명희 선생님도 화가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김명희 선생님 원래 집안에서 상당히 좋으십니다. 아버님이 그 경제기획원 원장도 하시고 외교관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일본과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 뭐 1960년대 초반 이럴 때 영국에서 공부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데 청소년 시절을 영국에서 보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김명희 선생님 어머님이 그 유명한 그 수화 김한기 선생님 부인 있죠, 김향한 선생님하고
경기여고 동기예요. 동기동창 친구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김한기 선생도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림이 잘 안 팔리고 하니까. 서울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인 친구가 집이 좋잖아요. 고급 관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림도 사주시고 또 이 여담이지만은 김향한 선생님이 파리에 잠깐 계시잖아요. 와서는 김명희 선생 언니 가정교사였어요. 불어 가정교사. 김명희 선생 언니가 경기여고 다닐 때 아마 제2외국어를 불어하시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불어 선생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친구가 살림살이가 좀 힘들고 하니까 그림도 사주고 또 우리 집 가정교사도 해라. 그래서 김한기 선생님 집안 부부하고 김명희 선생님의 그 부모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김명희 선생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잖아요. 가시고 물론 또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김찬섭 선생님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데 김명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 김향한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다더라고요. 이미 그 당시에는 김한기 선생님 돌아가시고 없을 때 이미 있는데 제가 현대사랑 있을 때 물론 김한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현대사랑이 김한기 선생님 그림을 많이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덕을 많이 본 거죠. 서로가. 김한기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김향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김향한 선생님 오셔가지고 또 필요하면 또 작품 가서 팔기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말씀도 한 번씩 하세요. 그래서 우리 좀 명희 좀 잘 봐주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김명희 선생님은 오히려 현대사랑을 좀 편하게 이렇게 출입하셨던 것 같은데 김찬섭은 그러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긴 한데 우리 김찬섭 선생님은 오시면 저하고 오광수님이 있는 편집실에 오셔가지고 거기는 현대사랑 현대사랑이지만 완전 독립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다르고 지금 갤러리 현대신간 거기는 뭐 독립되는 공간이에요. 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드시는데요. 너무 아는 게 많으세요. 역사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김찬섭에서 따로 공부할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하는 게 있어요. 예술가의 한 끼라고 한 6년째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면 게재를 하는 글을 길게 써야 되는데 김찬섭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쓰게 됐습니다. 그게 언젠가니까 아마 작년 1년, 딱 1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 매평내에 있는 작업실도 방문하고 또 김명희 선생님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전혀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게 뭐냐면 김찬섭 선생님의 이렇게 노트를 거기서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그 노트 안에 수학에 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만시지탄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전에 김찬섭 선생님이 수학을 따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저하고도 할 일이 참 많았을 건데 제가 수학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원래가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나중에 물론 미술했지만 수학 연구과제 돈을 많이 받았어요. 한 50몇 억씩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수학자들을 초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미술계에서 수학을 직접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단색화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의 나카라 유스케 평론가 돌아가셨죠. 이일 선생님하고 같은 시절입니다. 박서부 이일 나카라 유스케는 같은 나이로 보면 되는데 그분은 원래가 교토 대학에서 물리학을 했고 그 유명한 유가와 히데키, 일본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의 연구실에서 제자로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수학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수학에 단련이 된 사람이죠.
근데 한국 작가들 중에서 작품 결과로서는 수학적인 결과물을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기들 의식하지 않더라도 의식을 하면서 수학 공부를 따로 한 작가들은 아직까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김찬수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서. 그래서 사모님하고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사모님은 김명수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김찬수 선생님의 수학세계에서 따로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론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찬수 선생님이 뭐 대단한 또 공대나 수학과에서 하는 그런 수학은 약간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화가만이 할 수 있는 수학이 좀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은 풍부하고 실제적인 어떤 수학의 이론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는데 그리고 김찬수 선생님이 보시던 책을 읽어서 봤습니다. 미국에서 보시던 수학책인데 읽어보니까 수학 공식이 거의 안 나오는 수학책이에요. 사실 그런 수학책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없는데 일본과 미국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찬수 선생님은 수학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기하학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기하학적인 작품들을 그냥 순수하게 공간 기하학으로 푼 게 아니고, 원래 기하학은 공간 기하학이 맞습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했을 때 지오는 땅이고 메트리는 공간상의 어떤 수학적인 질서를 말하는 건데, 땅에서 출발한 걸 공간에서 공간적인 질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그런 균질 공간, 유니버설 스페이스라고 하죠. 균질 공간에서 땅의 어떤 그런 구조를 기하학적인 질서로 재편하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하학인데, 그런 기하학을 하는 작가들이 한국에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성애 같은 작가 기하학적인 작품 하죠. 근데 이 김찬수는 또 많이 달라요. 또 그런 기하학을 하지 않아요. 꼭 땅의 기하학을 할까, 땅을 떠나지 않는 기하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가가 땅을 직접 만지고 여기서 기하학을 발견하는 그런 좀 화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하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을 한번 볼까요?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작품 보여드리지 않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애칭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원호라 그러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면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하신 것 같아요. 피보나치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학을 그냥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대수기하학이라는 거죠. 대수, 수를 대신해서 수를 집어넣어서 기하학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것, 그다음에 당춘몽 같은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다음에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세 작품 38%입니다. 지금 이건 전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년에 제가 본 작업실에서 본 작품입니다. 이런 거 노트. 이거는 작년에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약간 삐뚤어서 보기 힘든데 원래 기하학에는 뭐 힘 같은 거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데카르트가 말한 균질 공간에는 힘이라든지 중력 이런 거는 밀도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니까 밀도, 중력, 힘 이런 걸 다시 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손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임포턴스 오버 뭐 파이 이렇게 했는데 파이가 왜 중요한가?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수학자들이 내린 해석과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사회가 지배하는 세계 쭉 봅시다. 일단은 이건 자부실의 진리입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서부터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학에서 x, y, z 좌표를 했을 때는 원근법이 없어요. 원근법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근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지각적인 세계에서 원근법이 있지만 수학은 지각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식의 세계거든요. 그 인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볼 수 있는 세계, 순수한 공간이죠. 그래서 수학에서 이렇게 정육면체를 다룰 때는 원근법이 없이 그냥 쭉쭉쭉 겁니다. 이런 도형은 우리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죠.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수학에서 그림을 이 오른쪽 이런 식으로 나누면 수학이 승리가 안 돼요. 그 지각을 동원시키면 순수하게 인식으로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원근법 이런 건 미술인들이 하는 거는 지각이 있는 거죠. 소실증이라는 거는 시각이라는 지각을 동원시키는 건데 수학에서는 절대 시각이라든지 지각을 동원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대표적인 작품들이 보면 지각을 동원시키지 않고 수의 말하자면 순수한 균질 공간에 공간으로서 표현한 작가 중에 도널드 자드 같은 경우, 도널드 자드 드로잉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죠. 근데 김찬 쌤은 전혀 다른 작품이에요. 이런 분들하고는 항상 기하학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뭐가 자꾸 따라다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게 초기 작품인데 파난가 삼각형인데 안에 자세히 보면 자갈밭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에서 메트리도 중요한데 원래 기하학은 지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지오메트리지만 그 지오가 항상 따로 만들어요. 아니라는 게. 그다음에 김찬쌤이 만들었던 이게 지도예요, 지도 제목이. 이거 지금 전시하고 있죠. 지도 위에 지도를 그린 거예요, 사실은. 요 뒤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실제는 시중에서 파는 지도예요. 지도 위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인데 이런 지도는 없죠, 그죠? 근데 제목을 지도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이거 멘데스 도법이라고 지도에서 정확하게 이 안에는 XY 좌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X와 Y 좌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옛날 조선시대 지도예요. 지도가 보면 좀 묘하죠. 울퉁불퉁하고 밀도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XY 좌표로 순수한 어떤 균질 공간에 요소 지도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느끼는 거. 몸이 갔을 때 좀 더 이렇게 이런 산이 높다는 걸 크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산이 내한테 좀 더 강하겠다고 볼 때는 오히려 크게 표현한다든지. 우리나라 고지도가 이래요. 그걸 산경도라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들. 그렇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린 무덤 같은 거 찾을 때 지도를 다 집집마다 옛날 어른들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메르데스 도법으로 보면 요즘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이렇게 메르데스 도법
지도를 같이 보면 잘 못 찾아요. 산을 보면. 근데 이런 식의 지도를 보면요,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오히려 느낌이 그대로 옵니다. 아, 밀도가 강한 데는 뭔가 이렇게 내 몸에 강하게 오는 뭔가 느낌이 강한 건 좀 진하게 그리고, 뭔가 크지만은 내 느낌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는 뭐 대충 좀 희미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도도 이렇게 김 선생님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김 선생님은 기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기하학을 표현한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뭐가 적재가 되어 있어요. 적재가 됐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원래 공간은 공백성을 추구합니다. 균질 공간은 블랭크니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소로 들어가면요, 공간이 갑자기 뭔가를 적재하기 시작해요. 로드니스. 그러니까 도널드 자드 작품 같은 경우는 아주 공백성의 작품이 승리 많은데, 김찬 선생 같은 경우는 뭔가 자꾸 이렇게 건더기에 올라와요. 뭐 만질 수 있는 게 오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게 들어가. 우리가 순수 공간에는 내 경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난 세계. 순수하게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내가 개입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김찬 선생은 계속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기 신체가 개입하고, 자기 지각이 개입하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김찬 선생님이 어느 날 보니까 김찬 선생님 하면 파이라는 걸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파이라는 건 뭐 3.14 뭐 그잖아요. 줄줄줄 이렇게 무한대로 숫자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김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직경 7.2 파이의 뭐 마상대 둘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건 김찬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김찬 선생님의 생각을 기자나 평론가가 잘못 전달한 건지 모르겠는데, 김찬 선생님의 표현 중에 이렇게 많아요. 야구공은 이렇게 하면 3.14 곱하기 7.2cm 하니까, 그러니까 그 둘레를 말하는 거죠. 그죠? 22.6cm가 나오고, 7.2cm라는 게 야구공의 직경이 되겠죠. 그죠? 그 직경하고, 또 뭐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을 때 돌의 크기가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도 원래 7.2cm 하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빈 공간이 있죠. 빈 공간이 7.2cm 하려고 했는데 태우다 보니까 막 8cm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데 저분이 왜 그걸 주장하실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김찬 선생님이 나름대로 자기 설정에 상당히 강하신 분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